안녕하세요, 5학년 어린이 여러분. 과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선생님이 내어드렸던 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이 사는 곳과 특징을 간단하게 조사해 보라고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검색하고 또 자료 조사도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레라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콜레라균은 공기나 물에 있고 모양은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약간 막대 모양이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동한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우리 몸의 큰 창자고요. 물속에 있고요. 막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다음 포도상구균입니다. 포도상구균은요. 공기 중 음식물 그리고 피부에 살고 있고요. 둥근 모양이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가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에 살고 있고요. 모양은 나선 모양이고 꼬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트랩토코쿠스 무탄스입니다. 치아에 살고 있는데 역시 둥근 모양이고요.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살모넬라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음식물 그리고 큰 창자 속에 있고요. 막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모습과 특징, 생김새는 선생님이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보여드렸던 콜레라균 기억하시죠? 막대 모양의 약간 구부러져 있는 모습에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까지. 콜레라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설사라던가 탈수 증상,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전성 질환을 일으키는 콜레라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조금 더 통통한 모습의 막대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창자에서 살기 때문에 대변 등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가 있고요. 어떤 종류는 질병을 일으킨다. 즉 대장을 벗어났을 때 이제 다른 위치에 갔을 때 병을 일으킨다 정도로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도상구균입니다. 둥근 모양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는 곳은 공기, 음식물, 피부라고 했었는데 이게 있을 경우에, 즉 음식에 증식할 경우에는 독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던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입니다. 나선 모양, 약간 뭔가 길쭉한데 뭔가 빙그르르 돌아가는 그런 모습에 꼬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제 위장 점막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뭐 위염이라던가 위궤양, 위선암, 위림프종, 즉 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치를 유발하는 스트레토코쿠스 무탄스입니다. 치아에 살고 있고요. 둥근 모양이죠. 그리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결국에는 치아를 부식시키고 썩어 들어가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입니다. 살모넬라균인데요. 마찬가지로 막대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뭔가 끈적끈적하는 그런 실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곳은 음식물이나 큰 창자라고 얘기했었고 이게 사람이나 동물의 창자에 주로 살고 있는데 쉽게 죽지 않는 그런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학습 유의사항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학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조사할 때는 항상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요. 영향에는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있겠죠. 즉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기록해 주시고요. 조사 후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은데 교과서 안에는 조사 후의 생각을 기록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실험 관찰이나 교과서 위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 집중하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험 관찰 55쪽에 1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은 뭔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아니다. 우리 생활은 막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고 막 피해도 보는 것 같고 뭔가 아프고 안 좋은 것 같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라면 실험관찰 55쪽 1번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균류, 원생생물, 세균,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생물이었죠. 이 생물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웠던 것을 한번 좀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먼저 균류,
균류에는 버섯과 곰팡이를 배웠었죠. 일단 원생 생물로는 우리가 다양한 생물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는 핵함과 집신벌레를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균에서는 다양한 세균들을 만났었죠. 그럼 각각의 생물들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뭔가 좋은 영향과 좋지 않았던 영향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균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류는요. 균류 중에 일부는 음식이나 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 버섯 고기 먹을 때 구워 먹잖아요. 뭐 반찬도 해 먹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도 했었고요. 뭔가 왜 그 좋은 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을 만들기도 하거나 뭐 발효시키거나 등등 하는 식으로 섭취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발효식품 중에서는요. 곰팡이 중에 누룩곰팡이가 콩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이용을 했었고요. 푸른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항생제의 주 원료, 페니실린의 주 원료로 이용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생물한테 기생하거나 아니면 그런 서식지에서 주변에서 살면서 다른 생물을 분해했잖아요. 죽은 생물을 분해하면서요. 이들이 다 썩어서 없어지도록 해서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친구들이요. 다 좋은 건 아니었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음식을 상하게 하거나 막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식으로 피해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버섯 같은 경우도 다 먹을 수 없죠. 어떤 거는 독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섭취할 경우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생 생물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생 생물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징그럽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먼저 원생 생물 중에 일부는요, 수질 정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즉 질산성 염류, 인산성 염류 이런 것들이요, 오염된 지하수나 하천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걸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물에 산소를 공급해서 용존 상소량을 높여줬었죠. 그 물 안에 있는 산소를 높여주기 때문에 물속생물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다른 수생물의 먹이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자라고 또 성장하고 또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화되고 보존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으면 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논에 자라게 되는 경우에는요. 벼가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생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많이 자라면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특정 조류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식하면 이게 적조 현상이 생깁니다. 물이 막 빨개져요. 그러면은 물이 빨개지니까 이 물 속에 있는 다른 생물들이 뭐 살지 못하거나 죽거나 떼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관련 뉴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태화강이 녹색으로 변해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녹조 현상은 아니고 핵함이라는 식물이 너무 많이 자란 건데 인체에 해롭진 않지만 핵함이 썩으면 강물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강물이 온통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녹조류인 핵함입니다. 배를 타고 갈고리로 연신 건져 올립니다. 아직까지 여기도 다 지금 못 했죠. 오늘 하루 해도 다 못 할 것 같네요. 물고기 이동 통로는 핵함 덩어리에 막혔습니다. 이런 게 아예 없고 물이 깨끗해서 이런 게 없었는데 오늘도 이래 있네요. 가물이네 그런가. 핵함 줄기는 곳곳에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의 수량이 줄고 물살이 약해지면서 녹조식물인 핵함이 강가를 뒤덮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30일부터 핵함 600kg을 제거했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고 이 해가 뜨거우면은 이게 좀 생깁니다. 상류에서 이제 뭐 농축산인데 뭐 그 폐수가 좀 이제 섞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맑은 물에 사는 핵함은 독성이 없어 해롭지는 않습니다.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종은 우리가 남조류라고 하는 애들이고 그 핵함은 녹조예요, 녹조. 인체에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울산시는 핵함이 썩어 수질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수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마지막은 세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여러분들이 뭔가 질병을 일으키거나 안 좋은 영향만 주는 세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세균도 있어요. 즉, 일부는요, 음식을 발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세균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친구들이 이제 그 유산균도 있고요. 그리고 납두균, 바실러스균이라고도 합니다. 메주콩을 단백질을 이제 분해해서 우리가 먹는 뭐 청국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균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먹는 빵 있죠. 그리고 어른들이 드시는 술, 와인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효모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세균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도 다양한 균이 있다 그랬었죠. 이 유익균들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유해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를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균류랑 비슷해요. 낙엽이나 죽은 동물들이 썩어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결국엔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세균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즉 유해균들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게 음식이나 물건을 망가지게 하거나 또는 뭐 동물이나 식물들도 상하게 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균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배운 다양한 생물들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로운 영향만 더 많은지 아니면 해로운 영향만 더 많은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야만 우리가 다양한 생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격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오늘은 조사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활동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실험과제 55쪽에 1번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구분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실험과제 55쪽 2번에다가 조사 내용을 각각 따로따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꼭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이로운 영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된장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누룩곰팡이고요. 이 누룩곰팡이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소를 만드는 핵함, 우리가 잘 아는 핵함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또 잘 먹으라고 하는 이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만드는 이 유산균의 실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흰가루 곰팡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한테 병을 일으키고 있죠. 그 다음에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이 식물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증식됐을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장염 증세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장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정보 위주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기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로운 영향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곰팡이와 세균은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작게 분해해서 자연으로 되돌아보내는 그런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곰팡이와 세균은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었죠. 대표적으로 발효 음식을 만드는 누룩곰팡이, 그리고 바실러스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로 섭취하는 균 중에 하나인 바로 유산균이 있겠죠.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한테 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은 원생 생물이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해로운 영향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곰팡이와 세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특히 이런 것들은 음식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우리가 잘못 섭취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음식만 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과 가구와 같은 물건들도 못 쓰게 만드는 곰팡이와 세균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 왜 일부 균류들, 먹을 수 없는 독버섯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먹게 될 경우에는 생명에 뭔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 해로운 영향이 더 많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로운 점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로운 점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55쪽 아래에 보시면 더 생각해 볼까요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곰팡이나 세균이 사라진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이 곰팡이나 세균 때문에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바로 음식이 상하는 겁니다. 또는 물건도 상하는 경우가 있겠죠. 음식이나 물건이 이 곰팡이나 세균으로부터 이제 피해를 안 입기 때문에 아마 상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곰팡이나 세균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이 몇 가지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발효 음식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빵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가구나 집과 같은 물건이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즉 세균이나 곰팡이가 결국에는 왜 썩어서 분해를 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부서지지 않으니까 오래오래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또는 우리 사람도 사실은 나중에 죽고 나중에는 이제 왜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곰팡이나 세균이 도와줬는데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마 죽은 생물들, 배설물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럼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죠? 자, 마지막입니다.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좀 위험이 적어지겠죠. 적어도 왜 아프거나 할 때 곰팡이나 세균 때문에 아픈 일은 없겠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이거를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먹은 음식을 이제 소화하는데 이 세균들이 필요한데요. 이 균들이 없기 때문에 소화를 하지 못하거나 면역력이 더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충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하고 나서 보충 영상을 보시면 아마 곰팡이나 세균이 꼭 나쁘게만은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보면서 이 다양한 생물은요, 우리한테 이로운 영향도 주고 해로운 영향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로운 영향을 좀 더 크게 그리고 해로운 영향은 적게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죠. 먼저 이로운 영향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발효 음식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발효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는 거겠죠. 그리고 유익균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뭐 김치라던가 요구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자주 먹어주면 도움이 되겠죠. 반면에 해로운 영향은 적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바로 청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생과 청결을 항상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왜 그 안 좋은 곰팡이나 세균 같은 걸 먹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식물의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곰팡이가 자라서 상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보충 영상 선생님이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진짜 우리 생활에 이 곰팡이나 세균이 지구상에 사라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균을 공부하면서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도대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영상도 선생님이 첨부했기 때문에 그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미생물을 연구하는 잭 길버트 교수가 플로스 바이올로지에 기고한 이 에세이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세균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근거로 제작했지만 상상무리니만큼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세균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이미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지구에 수없이 많은 이렇게 나쁜 녀석을 완전히 지워보려고 합니다. 세균이 사라진 세상은 어떨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세균이 사라진 세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균이 사라진 세상, 그 시작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먼저 더 이상 땀 냄새가 나질 않았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는 땀 냄새는 땀을 먹고 사는 세균이 분비하는 화학 물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곁땀을 먹고 사는 코리네박테리움이 사라지면서 암내는 지구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췄습니다. 행복한 출근길이 됐습니다. 게다가 충치나 위염을 일으키는 세균도 사라지면서 병원엔 파리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전 세계인이 1에서 2kg씩 살이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서 세균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에서 2kg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세균이 사라진 세상은 점차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초원에 사는 사슴, 기린, 양 같은 되새김 동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들 장 속에 살고 있던 셀룰로스 분해균이 사라진 탓이었습니다. 셀룰로스 분해균은 되새김 동물들이 먹은 식물을 분해해 각종 영양소를 만드는데 이 중 75%는 다시 되새김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셀룰로스 분해균이 사라지면 되새김 동물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인간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장 속에 사는 세균이 사라지자 더 이상 장에서는 비타민 B그룹과 비타민 K그룹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비타민들은 장 속의 대장균이나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슈도모나스 등의 세균들 없이는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양소 파트너를 잃게 되면서 비타민 결핍증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인간의 면역 반응을 돕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아가 사라지면서 인류의 건강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사라지자 식물들은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질소 공급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질소가 필요하지만 공기 중의 질소 분자를 식물이 그대로 흡수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물에 녹은 질산 이온 형태로만 흡수할 수 있죠. 바로 질소를 이온 형태로 만드는 녀석들이 얘네입니다. 흙 속에 사는 이 세균들은 공기 중의 질소 분자의 결합을 깨서 이렇게 만들고 식물은 물에 녹은 이 물질들을 흡수해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이런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지구 전체 질소 고정량의 79%가 이 세균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세균들이 사라지면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게다가 식물이 생존하려면 얘네 같은 무기 염료도 필요한데 식물 뿌리 근처에 사는 이 세균들이 이런 원소들을 암석에서 용해시켜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식물 생장에 필요한 호르몬인 인돌초산을 만드는 세균도 있습니다. 즉 세균이 사라지면 식물은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육상 생태계는 전멸하게 됩니다. 게다가 세균이 사라지면서 바다 생태계도 비극을 맞이합니다. 바닷물 1ml에는 무려 100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흔한 남세균은 해양 광합성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남세균이 사라지면 바다의 광합성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 빛이 닿는 바다의 중층의 산소 농도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죽고 지구의 바다는 그야말로 사해가 됩니다. 심해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심해 열수구 주변에 사는 심해 세균들은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철, 황 등의 물질로 유기물을 만들어 다른 심해 생물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이 사라지면 심해엔 유기물이 바닥이 나고 결국 심해 생태계는 고사하게 됩니다. 또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에도 질소가 부족해집니다. 이 트리코데스 미움이라는 세균은 해양 질소 고정량의 5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 세균이 사라지면 해양 생물들의 단백질 원인 질소가 급감하게 되고 결국 해양 생태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지구는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남세균이 사라지고 식물이 죽은 여파로 광합성량이 75%나 줄었지만 동물의 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면서 온실 효과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극지방에 얼음이 녹고 얼음에 갇혀있던 온실개체가 이만큼이나 방출되면서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됐습니다. 특히 매년 3천억 kg의 메테인을 소비하는 메테인 산화 고세균이 사라지면서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온실효과가 큰 메테인 기체가 지구 대기에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야말로 지구는 불지옥이 되어갔습니다.
끝으로 육지, 바다 할 것 없이 지구엔 수많은 생물의 사체탑이 쌓여갔습니다. 생태계의 분해자인 세균이 사라지면서 죽은 생물의 사체들은 썩지 않고 계속 쌓여갔던 겁니다. 죽은 생물이 분해되는 순환이 멈춘 겁니다. 곰팡이도 분해자 역할을 하지만 곰팡이는 대개 산성과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세균 없이 곰팡이 혼자 분해자 역할을 모두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세균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볼까요? 극혐이었던 세균이 사라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균이 사라진 지구엔 오직 죽음만이 남았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균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에 김강리 보건복지부 차관을 불러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발병 현황과 정부의 조치,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코로나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이 헛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영화관이나 백화점처럼 사람이 많은 곳도 피하게 되고요. 이 마스크 끼고 목도리도 두르고 눈만 보이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시민들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일종의 세균? 그런 건가요? 코로나 세균이라고는 또 하질 않잖아요. 바이러스와 세균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세균은 생물체 가운데 가장 미세하고 하등에 속하는 단세포 생활체,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 스스로 증식도 할 수 있습니다. 세균의 영어 이름이 박테리아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합니다. 다른 생물의 세포 속에서 들어가서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마음대로 쓰면서 자신의 유전 물질 DNA, RNA를 집어넣어서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간 세포는 망가지고 우리 몸에는 병이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바퀴벌레가 보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약을 뿌려서 바퀴벌레를 잡겠죠. 그러면 바퀴벌레에 있는 세균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바퀴벌레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쉽게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자,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 세균은 세포이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단백질과 유전자 정보가 규칙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면 백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세포에 기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도 간단하고 그만큼 변종도 쉽게 일어납니다. 지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고 세균보다 정복하기가 어렵죠.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도 변종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무용지물이 됐다고 하죠. 자, 아직까지 현대 과학이 감기를 완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예측하기 어려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에 맞춰서 백신을 만들어 놓으면 바뀌어요. 만들어 놓으면 바뀌어. 자꾸 바뀌어. 그러니 돈이 안 되니까 제약회사들이 바이러스 연구나 백신 개발 투자도 망설이게 되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공표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감염증 환자가 2003년 사스 사태 때의 감염자 수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도록 확산하고 있는데요. 백신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때로는 가장 심플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손 자주 씻기, 마스크 꼭 하기, 손자마 꼭. 아시겠죠? 1883년 네덜란드에서 담배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담배 괴질 때문에 곤혹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농업시험소 소장이었던 아돌프 마이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담배잎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괴질에 걸린 담배잎들이 하나같이 모자이크 모양의 반점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어진 괴질의 이름이 바로 담배 모자이크병. 하지만 당시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돌프 마이어는 이것이 세균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50여 년의 시간이 지난 1935년에 이르러 미국의 생화학자 웬들 스탠리에 의해 담배 모자이크병의 원인이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진 한 결정체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드디어 바이러스의 정체도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세균에 비해서 바이러스의 발견이 늦었던 이유는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이며 바이러스는 30에서 300 나노미터입니다. 크기뿐 아니라 이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균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번식도 할 수 있는 반면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에 기생한 상태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균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입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DNA와 리보솜 등의 기관이 있는 세포질을 세포벽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리보솜이라는 기관이 필요한 에너지나 유기물을 만들어내며 덕분에 세균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RNA나 DNA의 핵산을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더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와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숙주에게 기생하는 방식으로 필요 에너지와 유기물을 얻어야만 증식하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이 항생제가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식으로 감염된 세균을 처리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각 개체에 맞는 항바이러스제가 있다면 감염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서도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영상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PDF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은요, 디니키즈 영상이에요. 대장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세균들의 모습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고 활동을 하는지 등등을 볼 수 있는 만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균으로부터 해로운 영향을 좀 줄여야겠잖아요. 그걸 이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세균 고백성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과학 이야기, 114, 115쪽에 나와 있는 과학 이야기에서 미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이야기. 미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 지구에 사는 생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균류, 원생생물, 세균 등입니다. 이러한 생물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극지방, 화산지대, 깊은 바다, 우주 등 다른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삽니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생물이 살기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균과 같은 작은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 같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변화했습니다.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작은 크기의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의 특성을 연구하거나 미생물을 의료나 산업 등 실생활의 여러 분야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미생물 학자라고 합니다. 플레밍은 세균 배양 실험을 하다가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물질이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플레밍은 이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불렀고, 페니실린은 폐렴, 수막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약한 콜레라균을 주사한 닭은 닭 콜레라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스테르는 독성이 약한 세균을 주사하는 실험을 통해 탄저병, 닭 콜레라 등의 예방접종법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플레밍이나 파스테르 같은 미생물 학자들의 많은 연구 덕분에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곰팡이와 세균은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작게 분해해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했었죠. 그다음 일부 곰팡이와 세균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 특히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했었습니다. 원생 생물의 경우에는요, 다른 생물한테 필요한 양분을 제공했었죠. 그리고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를 만드는 역할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다른 생물한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와 세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환경이 맞으면 이 원생생물은 급격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피해를 주는 게 바로 적조 현상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